자, 목소리도 멋있으시고 예, 항상 옷을 말끔하게 입고 오셔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는 분 만나봐야죠.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조금 더 가다듬으신 느낌인데요. 아, 제가 좀 목이 오늘 약간 쉬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좀 이렇게 네. 들어보니까 약간 그러시네요. 소리 요즘에 좀 지르셨어요? 일도 많고 또 저희 단지가 재건축 확정이 돼서 바쁩니다. 아, 그 소리를 질러가지고 와 이거 하시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1월 첫째 주에 확정 오, 공모를 받아서 그때 축하드립니다. 그 위원장 하신다고 뭐 진행해야죠.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인생 역전되는 건가요? 아니요, 역전까지는 아니고. 꽃가루까지. 아, 이제 여기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할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재건축 확정 경축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 동향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좀 이제 여유롭게 하시겠어요? 뭔가 일을 조금 더 덜 한다거나 이런 느낌 없으시겠죠? 아니요. 그런 건 네,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좀 생기네요. 마음의 여유, 예. 여유 중요하죠. 시장이 떨어졌는데 참. 네, 웃으시잖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자, 시장 동향 어땠습니까? 네, 뭐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좀 주가가 2,400포인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장 초반 기관은 현선물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양시장 현물 매도 선물 매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제 하락 전환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2,360포인트를 위협하던 코스피가 이제 개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회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초반 1,000억 이상 선물을 매수하던 외국인마저 선물을 매도 전환하면서 기관 외국인 모두 현선물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10시 30분을 뭐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기 시작했는데요. 코스피는 재차 2,360포인트를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11시 40분쯤을 지나서 이제 BOJ가 기준금리 마이너스 0.1% 유지 발표를 하면서 YCC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증시가 급등했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 오늘 뭐 하루로 본다면 제일 이제 좀 이슈가 됐던 어떤 변수였는데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나 넘어갔습니다. 네. 미국의 어닝 쇼크 영향 그리고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에 이제 코스피 121선 밑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양시장 순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의 숏 포지션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4거래일 만에 선물 순매도 전환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기관은 제조업 위주 매도가 됐고요. 기관 중심의 매물 출회 압력 확대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좀 매물이 집중되면서 증시 하방을 높였습니다. 금융투자 매물이 출회되면서 연기금은 오히려 이제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고요. 투자 심리는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 양상이었는데요. 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BOJ의 정책 유지 결정에 따라서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 2%대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일본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 전개되면서 1,246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가기도 했지만은 다만 이제 위안화 약세 영향에 이제 상승폭이 일부 되돌리면서 1,240원대 초반 정도에서 등락이 반복됐습니다. 업종별로는 FNF 중심으로 섬유 의복이 3% 상승 이었고요. 원수창고도 강세 기록 가운데 항공주 전반적으로 LCC가 특히 좋았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의 LC주 강세가 특징 지역이었고 통신업의 경우에는 뭐 KT, 뭐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상반기 국내 상용화 소식 때문에 통신 3사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반면에 금융주는 골드만삭스 어닝 쇼크 때문에 기관 순매도 상위 기록을 했습니다. 신한지주나 카카오뱅크의 낙폭이 확대됐고요. 그 외에도 운송장비나 기계, 철강금속, 건설업 등의 경기 민감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방산주가 또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순매수 속에서 뭐 연일 나스닥 상승이나 소프트웨어 미디어 업종 강세 영향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방송 서비스라든지 IT 소프트웨어, 오락, 문화 등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내 AI 관련주, 뭐 셀바스 AI라든지 브리지텍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건설이나 운송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들은 이렇게 짚어주셨고 특징주들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네. 요즘에 뭐 로봇이나 AI 얘기 정말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 오늘도 아마 부장님께서는 이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KT 관련된 거대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KT가 오픈 AI 뭐 초거대 인공지능 챗 GPT와 유사한 수준의 대화형 뭐 초거대 AI 서비스 이 믿음을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상용화하기 위해서 금융사 등과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나왔습니다. 네. 예, 믿음의 파라메터 수는 챗 GPT와 비슷하긴 하지만 뭐 한국어 데이터가 많이 학습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국내 사용자에게 좀 더 뭐 자연스러운 대화 서비스를 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사실 뭐 챗 GPT 같은 경우는 영어로서는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데 한국말로 했을 때는 약간 뭐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믿음이라든지 국내 초보대 AI 관련된 이런 서비스가 이제 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KT는 뭐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쪽에서 나온 표인데요. 국내 초거대 AI를 보유한 기업이 알려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LG 그다음에 KT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네. 국내 대기업들도 아무튼 AI 관련된 이슈 쪽에서 상당히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 쪽에 오픈 AI 인공지능 챗봇 뭐 이거 관련된 챗 GPT를 추가할 것을 보이고 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 기능에도 챗 GPT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유용하게 유료화할 수 있으면서 유용하게 좀 더 기능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일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밸류에이션 부분은 저희가 좀 가늠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네. 혹시나 이렇게 또 급등하다가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 열풍 불다가 또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제자리 걸음을 또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쫓아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KT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관련된 기존의 인공지능 챗봇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던 종목 외에도 KT, 그다음에 KTCS, 뭐 KTIS, 뭐 KT알파, 플레이디, 지니뮤직, 이니텍 등 KT 그룹과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고요. 네. 또 이제 그 KT의 기가지니의 AI 그 스피커를 공급하고 있는 가온미디어라든지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리벨리온에 투자했던 SV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집중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 위고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플라이소프트도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AI 챗봇 KT 관련해서 뭐 소프트웨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서 저는 사실 들어도 이해가 참 쉽게 안 되는 영역이던데 네. 이 테마가 아닌 뭔가 정말 발전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시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LCC 여행 면세점 화장품 그럼 또 리오프닝 주 이야기네요. 네, 뭐 리오프닝 가운데 가장 눈에 띄게 실적 턴어라운드는 역시 LCC 쪽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여행사도 아마 구조조정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 이후에 아마 최근에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외신에 따르면은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이 뭐 실적이 여행 수요 급증과 항공 운임 상승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24억 달러, 15조 3,400억 원, 순이익이 8억 4,3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조 원을 기록했죠. 4분기에 1조를 벌었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유행이 항공업계를 강타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서도 매출은 14% 그리고 순이익은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니까 그만큼 이연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또 항공 티켓이 비싸더라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뭐 경기 둔화 진후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분기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당 순이익도 50센트에서 1달러 사이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인 25센트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유일 항공기 임대업체인 아발론 같은 경우도 지난해 유럽과 북미 지역 주도로 세계 항공 수요가 70% 이상 회복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팬데믹 이전 수준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반기에도 뭐 중국인들도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또 항공 수요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뭐 올해 작년이죠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가 하루 평균 1,479대 2021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항공교통량이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4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가 국내외 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때문에 2022년 6월 이후에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 따라서
따라서 국제선 항공 교통량이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국내선은 제주항공과 제주공항과 그다음에 김포공항 교통량이 6.8%와 4.5% 각각 늘어났고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도 많이 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일본, 맞아요. 동남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럽도 이제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또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실내 마스크를 이번 달 30일 정도부터 2년 3개월 만에 뭐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야기되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국내에 이제 이야기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겠고요. 뭐 소비 심리나 뭐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도 특히 이제 뭐 색조 화장 쪽에 좀 뭐 방점이 있겠죠.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네. 길거리 지나다니는데 마스크를 서로 안 쓰면. 그럴 그렇죠. 수도 네, 근데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바깥에서는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제일 많이 바뀔 것 같은 게 우리 식당 들어갈 때 쓰고 자리 앉으면 벗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쓸데없는 네, 거잖아. 그런 쓸데없는 일은 이제 안 해도 네. 된다 정도 예 하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쓰고 싶다는 분들이 꽤 주변에 많아요. 저는 쓸 것 아직까지.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네. 사람 맞습니다. 많은 곳 가면. 그렇죠.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뭐 써야 되겠고 좀 뭐 무섭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바깥쪽에 다닐 때는 그래도 다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편하게 좀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상하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지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사진 하나 띄워왔습니다. 이게 차이나 데일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들을 이렇게 영문으로 기사화했다는 거 제가 좀 따왔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면 인터파크에서 발표한 건데요. 10월 달에 이제 작년에 일본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석 달간 여행 상품 판매가 있는데요. 일본 노선 항공권이 37,943%. 그러니까 뭐 워낙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저희 집도 2월 중순에 뭐 일본 간다고 예약을 하고 있고 네. 아 뭐 정말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못 나갑니다만 예, 가족은 다 이제 보내거든요. 벌써부터 이제 여유가 예, 들뜨죠. 넘치시네요. 예, 아주 네. 들뜹니다. 그래서 꼭 이제 나가라, 이렇게 꼭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아주 기쁜 좋습니다. 마음으로 이제 보낼 생각을 갖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패키지 상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집에서 후쿠오카 이렇게 예약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항공권이 아마 왕복 항공권이 20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일인데요. 진짜 싸네요. 예, 평일입니다. 평일인데 한 20만 원대 후쿠오카 왕복권은 나오고 있고 오. 그다음에 뭐 료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뭐 거기도 1박에 한 2,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완전 고급 료칸은 아닌데 온천을 뭐 할 수 있는 료칸 똑같아요. 정도인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결국 이제 여행이나 이런 패키지 상품 굉장히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에 명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이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750% 늘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역시 650%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고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관광객은 아직은 좀 거의 생소하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명동거리가 굉장히 메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법무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11월 외국인 입국자가 47만 9,918명 전년 동기 대비 377.4% 늘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인바운드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LCC 쪽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도 보였고요. 뭐 말씀드렸던 여행, 면세점 쪽도 상당히 상승세고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주위 보면 아직까지는 좀 단거리 노선에 집중돼 있는 감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더 풀리다 보면 장거리 노선 쪽으로도 장거리 여행으로도 계속 이어지면서 수익성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여행주에 대해서도 역시 한번 정리를 싹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또 엔데믹 이게 가셨어요 진짜 혹시 해외 최근에? 아니요 저는 아직 못 갔죠. 네, 회사 그렇죠. 회사 옮겨 자리 보존해야 되니까 예, 못 갑니다. 언젠가 예. 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메타버스, AR, VR 쪽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뭐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이제 12월 예약이 4억 3천만 그래서 4억 3,900만 달러 이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네. 월가의 추정치였던 3억 9,350만에서 4억 14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또한 이제 로블록스 12월 1일 활성 사용자 DAU라 그러죠. 이 숫자가 6,150만 명,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로 추정되면서 이가 매출액은 1억 8,900만 달러에서 1억 9,900만
달러로 추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로블록스가 거의 12%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애플 MR 헤드셋 출시 기대감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는데 늦어도 6월 세계 개발자 회의 정도에서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메타 퀘스트 시리즈가 주도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기에 뭐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애플의 그러니까 AR 출시 계획이 연기됐다라고 이제 뜬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의 AR 출시 계획이 변동되었다고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이란 그 기자가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걸 좀 자세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애플이 했던 계획은 MR 기기 출시, 그러니까 MR은 뭐냐면 AR과 VR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걸 이제 다 한 거로서 두꺼운 VR 기기 형태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MR은 AR과 VR을 합친 기기인데 이게 네. 굉장히 두꺼운 VR 기기 형태인데요. MR 기기는 올해 출시하기로 계획이 됐었고 2025년 전후로 안경 디자인에 유사한 AR 글래스를 출시하기로 기존에 계획이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실제 이렇게 변경됐다고 이제 발표된 거는 뭐냐면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MR 기기가 아니라 2025년 전후로 출시될 예정이었던 안경 디자인에 가까운 AR 글라스가 연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기됐다는 것 때문에 뭐 관련된 기업들이 급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없었고요. 저가형의 MR 기기를 24년 후반에서 25년 초반에 출시할 거로 보는데 사실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건 굉장히 고가형, 전문가형이고 네. 100만 대 미만의 아주 적은 수량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저가형의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가형 기기는 아마 24년, 25년 정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고 안경 디자인의 얇은 AR 기기 개발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메타버스나 AR, VR 관련해서는 뭐 셀바스 AI나 이런 쪽도 AI가 또 이야기되면서 같이 좋았고 이렌텍이나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아진 엑스텍 이런 종목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앞서서 우리 여행주, 항공주 얘기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이 단기간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가 차트 1년을 놓고 봤더니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물론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낮은 수준이기는 해요. 한국에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지. 네, 항상 이제 여행 수요 같은 경우는 단기에 되게 폭발하다가 그 수요의 뭐 증감이 역시나 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노선을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1월 달, 2월 달 뭐 좀 길게 보면 2월 정도까지 이제 방학 시즌의 극성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노선은 약간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부터 나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일본 노선을 대체할 만한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 노선에서 어떻게 좀 또 숫자가 나오느냐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턴어라운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사실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약간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지금 극성수기 이후에 약간 수요에 대한 완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아직까지 여행 관련된 주식을 아직도 안 샀는데 신규로 사볼까? 조금 부담스럽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1분기 극성수기 관련된 숫자가 좀 더 나오는 구간까지는 조금 보유할 뭐 그런 정도는 된다 볼 수 있겠지만 약간 뭐 지금 접어들면서 여행주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다만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쪽은 새롭게 인바운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뭐 면세점 관련주가 일부 종목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포텐실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주 많이 오른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뭐 이런 소비 관련주들을 조금 이제 보면서 섹터별로 약간 좀 새롭게 한번 좀 이렇게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것도 한번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엔데믹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늦게라도 가야 되나?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쪽은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지난 간밤에 이제 골드만삭스 실적 쇼크가 있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도 금융주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내 은행주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일부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인가 그쪽에서 이제 주주 환원 관련된 캠페인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볼 네. 수도 있겠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를 약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하면서 근본적으로 워낙 억눌려 있던 정부 정책이 약간 풀리니까 워낙 저평가되어 있던 밸류에이션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 들어오고 네.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꽤 많이 올렸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지난밤 골드만삭스가 4분기 순이익이 1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나 감소했다 발표되면서 약간 어닝 쇼커가 나온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이제 국내 은행주도 좀 조정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 실적 기준인 이제 투자은행 부분들의 실적 여파가 있다 볼 수 있겠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붐이 일었던 기업들의 M&A나 상장 열풍이 작년 들으면서 얼어붙었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리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되면서 대다수 경영자들이 상장이나 인수 계획을 상당히 좀 보류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은행주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 4분기 은행의 추정 순이익이 약 3조 6천억 정도로 커버리지 하는 회사들이 그 정도 추정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거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금융지주사 추정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42.1%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1% 증가한 3조 6천억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약간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컨센을 하회하는 4분기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출 성장, 그다음에 NIM 상승 추세 지속에 따라 뭐 4분기에도 순이자 이익이 급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비화폐성 외화 환산익도 발생하면서 탑 라인은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그 계절성 판관비 증가 요인, 그리고 보수적인 충당금의 추가 적립이 아마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아마 버텀 라인이 저조하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뭐 NIM 관련해서도 뭐 금리가 이제는 뭐 더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조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NIM 관련된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른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사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뭐 지금 하나증권에서 나오는 은행별 예상 4분기 NIM 증감폭인데, 이 보면 JB금융이나 뭐 기업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높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약 5%, 뭐 그죠? 0.05죠. 죄송합니다. NIM 증감폭이 0.5 정도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NIM 증감폭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만, 이 지방은행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대형사들, 시중 대형사들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NIM 증감폭이. 근데 이제 대형사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그래도 굉장히 좀 높죠. 그죠?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내년 이익 성장을 위해서 비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4분기 은행 전체 대손 비용은 약 한 2조 3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2022년 2분기에 2조 보다 높고, 그다음에 2021년 4분기 1조 9천억보다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손 비용 충당이 아마 좀 높게 대손 비용을 많이 충당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그 금융지주사 대손 비용 추이 전망인데요. 역시 이제 지난 4분기에 대손 비용을 상당히 좀 높게 잡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단이 약간 좀 주춤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4분기 실적은 하나금융과 기업은행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탑픽은 뭐 하나 금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폭이 주가가 컸고, 그다음에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하지만은 좀 길게 보면 뭐 배당 기대 현실화되면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멀티플 레벨업은 좀 충분하다라고 이제 일단 코멘트는 했습니다만, 네. 단기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왔고 약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JB금융지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진짜 독보적으로 올랐잖아요. 봤더니 말씀해 주셨던 그 님에서 독보적이네요. 대단합니다. 자, 금융주 우리나라는 또 이런 관련된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좀 볼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게임주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뭐 국내 게임에 한정된 이슈는 아니고요. 뭐 언론에 따르면은 미국의 미디어 검열 기구인 국가신문출판서가 88종의 중국산 온라인 게임 관련된 서비스 허가, 그러니까 판호죠. 이제 네. 발급한 거로 전해집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뭐 88개 중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88개 판호 목록에는 텐센트의 백야 극광이라는 그 게임이 있고요. 온몽지성, 그다음에 네디지의 초범 선봉, 이 뭐 게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안 해봤습니다. 뭐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중국보다 해외에 먼저 진출한 텐센트, 네디즈, 그다음에 호요버스 등의 주요 게임사들의 게임이 다소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아무튼 1월 중국 내에 뭐 전체적으로 내자 판호 88건 발급 중에
한국 게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판호 발급이 된 것 같고 한국 게임은 사실은 좀 없는 걸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화극강이라는 그 게임은 뭐 2021년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판호가 발급됐는데 그간 이제 중국 정부가 텐센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서브컬처 수집형 RPG 출시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평가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지난번에 또 판호 발급이 된 거 보면은 RPG 관련된 게임들이 많이 판호 발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이고요. 지난해 말 44개 외자 판호 발급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대거 또 라이선스 승인이 좀 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약간 지금 현재 흥행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도 판호 발급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한국에 대한 게임도 또 판호 발급이 일부 됐다는 점에서는 약간 중국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게임 산업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을 수 있고, 국내 게임이 아직까지는 좀 MMORPG에 조금 치중되어 있다면 중국 쪽은 그냥 RPG, 그러니까 이런 쪽이 약간 좀 다른, 그러니까 수집형 RPG 이런 쪽은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버랩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그래도 판호 발급에 조금은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국의 게임 업계 단속이 조금 마무리된 것으로 사실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8개 정도 발급이 됐지만 국내 게임이 없다고 평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게임주가 이제 올라왔죠. 근데 이제 벨로프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쪽은 네이위즈 대상 26억 정도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그리고 크리티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원천 IP 인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벨로프라는 회사는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입단 점에서는 급등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게임주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가 아까 그 일본 여행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채팅창에 지금 온통 차 얘기거든요. 왜요? 일본 차 대 국산 차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얘기 해주세요. 뭐 뉴스들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 수요가 뭐 줄고 있는 거죠. 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경기 영향을 충분히 지금 받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이제 뭐 대유행 이전 수준의 수요를 회복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 언론에 따르면은 이동헌 현대자동차 그룹 경제산업연구센터 자동차 산업연구실장 금일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 기자협회 신년 세미나에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올해 하반기는 돼야 회복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아는 회사 들고 있지만은 고금리, 고물가의 경기 부진 심화 때문에 약간 수요가 하반기 정도 돼야지 좀 새롭게 형성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은 8천 미만의 제한 때문에 2019년 8,600만 대 수준의 판매 회복은 좀 지연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뭐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 그리고 이제 IRA 법안, 그리고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게 있죠. 그래서 자국 지역과 동맹국 중심의 이익 극대화 전략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 분쟁이 심화되는 것도 주의 뭐 어떤 자동차의 어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나 뭐 한원 시스템, 현대기아 뭐 관련된 자동차 대표주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또 관련해서 요즘에 테슬라가 가격을 또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가 만들고 있는 전기차와 가격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제 뭐 테슬라를 사지 현대기아를 과연 이제 글로벌 수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물론 이제 뭐 품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제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선호에 대한 어떤 부분, 아무래도 전기차를 살 때 수요에 대한 선호도는 좀 테슬라가 좀 더 높다는 측면에서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일부 차종이 테슬라 차종이 좀 더 싸게 지금 거래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경쟁에서는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2022년 말 기준 미국 브랜드별 재고 일수인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쭉 이제 그 브랜드별로 재고 일수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재고가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 왼쪽 쪽에, 가운데 왼쪽 쪽에 보시면 약간 연하게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평균입니다. 산업 평균. 평균 재고 일수인데요. 보면 그것보다 왼쪽 쪽에 있는 게 산업 평균 재고 일수보다 낮은 재고 일수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토요타가 제일 좋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근데 그 다음은 기아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쭉쭉 보면 BMW도 잘 팔리고 랜드로버 쭉쭉 있는데, 혼다, 뭐 쭉쭉 렉서스,
그것도 현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기아, 제네시스, 제네시스도 별도의 어떤 브랜드로 보고 한다면 현대, 기아, 제네시스 모두 산업 평균 이하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는 쪽은 일단 재고가 많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약하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밑으로 되는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그래도 견조하다고 볼 수는 있어. 근데 아무튼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서 약간 수요가 빠진다는 점은 조금 우려가 된다는 점에서 국내 완성차나 부품업체들이 조금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얘기를 했더니 더욱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들 저도 이제 현대차 오너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왜요? 왜 왜요? 붙인 거죠? 아니. 왜 얘기를 하냐 이거. 아니. 아니 근데 저기 이제 뭐 해외 자동차는 80km 정도 달려도 안정감이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80km 이상 달리면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가끔 이제 스피드를 물론 이제 안전한 곳에서 사람 없을 때 사람은 당연히 없고 차가 많이 없을 때 내는데 120, 140, 160 달려도 괜찮아요. 안정감 있고. 제네시스? 아니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예. 아, 예. 좋습니다. 좋죠. 안정감 괜찮죠. 있고. 네. 그 누가 안 좋대요? 저 채팅창이. 국뽕이 아니고요. 전 진짜 지금까지 탄 차 중에서 지금 차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고요. 네, 오래오래 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래오래 타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샀는데. 자, 전기차 얘기 나왔으니까 2차 네. 전지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뭐 자동차에 이어서 좀 제가 2차 전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고객사 테슬라에 오더 컷이 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어제 전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4.7%나 급락했고 장중에 LNF도 주가가 꽤 급락을 했습니다. 이 원인은 테슬라 판매 대수 부진에 따른 배터리 조달량 감축 루머에 있긴 한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확인된 바는 모르겠지만은 일부 이제 어쨌든 몇 개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리지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어제 이제 장 종료에 거의 맞춰서 대부분 다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 초반에는 뭐 2차 전지나 셀 관련된 주식이 일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빠졌던 뭐 LNF나 이런 종목들도 장 초반에는 꽤 많이 올란 종목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테슬라가 전방위적인 가격 인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1개월간 중국, 한국, 미국 시장 등에서 이제 가격 하향을 조정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최대 20%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최대 14% 이렇게 단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니까 재밌는 현상이 생겼죠. 그 대리점에 엄청난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호구냐. 그래서 항의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 처음에 왜 비싸게 팔았냐고? 그렇죠. 옛날에 샀던 분들이 뭐 어떻게 사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뭐 100명 이상 왔다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좀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중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내리니까 주문량이 폭증한 겁니다. 이 주 단위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먼저 좀 사진을 띄워주시면 모델 Y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테슬라 배송 대기 시간 변화인데 중국 쪽에 1월 6일까지는 모델 Y 기준으로선 배송이 1주에서 4주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가격 할인을 시작하니까 1월 9일 날부터 현재까지 배송이 2주에서 5주까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어요. 네네. 1월 6일까지는 1주에서 4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쪽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쪽은 1월 12일 날 배송이 1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변동 없이 1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Y 쪽이 이제 그런데 사실 그 재고 추이를 보면 미국 쪽의 시장에서의 모델 Y 재고 추이가 확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가격 인하 이후에 Y 모델이 신차 모델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게 네. 재고가 빠지고 있는 그게 컨디션이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할인 이후에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테슬라의 중국 내 일평균 판매량이 12,654대로 전년비 76% 급증했다라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제 중국의 보험 등록 그 추이를 좀 확인해 보니까 12월 첫째 주에는 테슬라 내에 중국 내 보험 등록이 첫째 주는 12월 달에 11,670대. 근데 둘째 주는 12,977대. 그리고 셋째 주는 1,254대. 그리고 넷째 주는 8,915대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12월 다섯째 주는 4,338대 확 떨어져요. 근데 1월 첫째 주는 2,110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1월 둘째 주에는 12,654대로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가격 하향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테슬라 쪽의 수요가 그래도 가격 인하 이후에 좀 수요가 올라오는지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좀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부분은 원통형 수익성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좀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원통형 전지 수익은 작년에 상반기 두 자릿수 초반대였고요. 그러나 이제 작년 4분기에는 성과급 반영이 일부 있으면서 한 자릿수 후반대까지 일부 하락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아마 성과급을 제외하면 여전히 두 자리 숫자로 파악될 수 있고 4분기까지는 수익성 관점에서는 하방 압력이 별로 없는데 아마 자동차 전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익률이 이제 셀 업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익성 압박은 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가격을 내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제 셀 가격을 좀 내려달라고 하방 압박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아마 그 테슬라 가격 인하 이후에 판매 물량 회복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느냐 부분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투자 심리가 회복하려면은 매출 영향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된 뒤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경쟁이 엄청나게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보조금 이슈가 이제 올해부터 이슈가 불거지거든요. 보조금을 이제 없애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쪽은 지금 샤오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쪽에. 이쪽 잘 파는데 전기차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모델별로 상이하지만 가장 큰 그 인하폭은 모델별로 12.5%나 또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죠. 2023년 기준 그 샤오퐁, 중국의 이제 샤오퐁 모델 관련된 이 가격표입니다. 이게 가격표인데요. 모델별로 보면은 G3i 가격을 16.9만 위안에서 지금 14.9만 위안으로 아마 12% 가까이 인하했고요. 세단 P7 가격도 거의 한 25위안 정도로 인하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내렸죠. 그리고 다른 이제 신규 출시된 G9 가격은 유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내렸다. 아까 거의 12% 가까이 샤오퐁도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도 BYD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올렸지만은 네. 지금 다른 브랜드도 내리기 시작했다 볼 수 있겠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에 두 개 전기차 모델 가격을 3.3만 위안 그리고 화웨이가 공동 개발한 아이토 가격도 아마 3.1만 위안 정도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벤츠도 일단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중국의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테슬라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작년에 4분기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물량들이 유럽으로 수출이 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 수요나 그다음 북미 수요는 또 괜찮았다. 이게 평가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면 이게 BBC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쪽에 파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의 그 셀 업체에 대한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브리티시 볼트는 정부 자금 그 유치 실패 그리고 여러 입찰에서 대안을 또 찾지 못하면서 아마 기존 셀 업체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또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거는 국내 입장에서는 또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볼 수 있겠고요. 저희 회사는 근데 거의 뭐 스타트업 수준으로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경쟁자가 뭔가 이제 한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뭐 추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쵸. 네. 경쟁자가 파산했으니까 일단은 좀 우려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CIS라든지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브리티시 볼트하고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장비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까라고 좀 우려가 됐지만 이 계약 기간이 2024년 하반기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장비를 바로 지금 발주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CIS나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이 브리티시 볼트의 이 디폴트 관련된 파산 부분이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주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국내의 양극재 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좀 자료를 띄워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12월 수출액 코멘트인데요. 4분기 양극재 업체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양극재 수출량이나 수출 가격이 약간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네. 보이죠. 그래서 4분기가 살짝 꺾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양극재 수출 가격은 킬로그램당 46달러 50센트. 그러니까 이제 킬로그램당 조금 빠지죠. 전월 대비 2.5%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량은 LNF가 위치한 대구 지역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고요. 테슬라 1월 춘절 연휴 생산 중단 영향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그림 두 번째 그 국내 양극재 수출량 및 수출 가격 QOQ 성장률 추이를 보면 확실히 마이너스 권역으로 들어가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빨간색은 수출량의 QOQ 성장이고 수출 가격의 검은색이 수출 가격의 QOQ 성장인데 둘 다 마이너스 권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약간 양극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4분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주가가 살짝 좀 쉬거나 빠지거나 뭐 이런 국면으로 설명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양극재 및 주요 원소재 가격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리튬 가격이 또 빠지고 있죠. 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제 고점에서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리튬은 이제 빠지고 있고 니켈 가격도 빠지다가 살짝 고개를 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빠진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빠지니까 양극재 판가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판가가 살짝 이제 슬로우하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가 빠지면 원자재 연동 매출을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극재 관련된 판가가 빠지게 되면 매출 부분이나 볼륨이 일단 결국은 뭐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순서대로 셀이나 소지업체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매출 볼륨이 좀 빠지면서 살짝 어떤 뭐랄까 시장에 대한 매출 컨센서스나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약간 우려가 좀 있는 국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월 뭐 하반에 또 오버행 이슈가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해소가 된 게 아닌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국면을 좀 지나서 전반적으로 조금 회복 국면은 아마 1분기 중후반 정도 이후에 좀 지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아직까지 양극재 수출량, 절대 수출량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예상 대비 견조한 부분, 아주 심하게 꺾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아직까지 좀 그래도 뭐 둔화 움직임은 너무 좀 먼저 우려하기는 좀 아직은 좀 기후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에 연간 단위로 좀 2차 전지가 꽤 좋았고 이제 4분기 이후에 우려가 있고 오버행 이슈가 일부 종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좀 쉬어가거나 소폭 이제 빠지는 어떤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자동차부터 2차 전지까지 쫙 정리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건설주 이거는 뭐 짧게 건설 업황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되는 수준입니까? 근데 사실 뭐 이번에 둔촌주공 뭐 어젠가요? 뭐 이게 끝났죠. 70% 좀 안 되는 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아주 이제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흥행 성공을 했다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랄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풀어주면서 네. 이렇게 좀 미분양이 많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했던 부분도 있는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과거에 뭐 굉장히 좋았던 시절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뭐 성적이겠죠. 근데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기업 집단 건설 계열사 112곳의 채무 금액 잔액, 그러니까 채무 보증이죠. 이 부분들을 확인한 결과 2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2020년 말과 비교하면 1년 9개월 만에 159조 원, 그러니까 176%나 증가하니까 이게 네. 상당히 많이 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설사 채무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공사 시행을 위해서 발주처나 그다음에 입주 예정자 등에 제공한 보증이죠. 네. 이런 것들이 채무 부정이 많다는 것은 수주 물량 확대됐다는 점도 볼 수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사업 증가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 심화 이게 되면 부실로 전환될 수 있는 양날의 뭐 그렇죠 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조심하는 분위기고 뭐 태형건설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높은 금리로 제가 아마 뉴스 기억으로는 12%대 금리로 아마 뭐 채권 발행 이런 게 뭐 된 걸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우량했던 회사들이 뭐 아주 높은 고금리로 채권 발행이 아직은 되고 있어서 극단적인 경우는 좀 피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건설사에 대한 일부 뭐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이슈도 좀 챙겨볼까요? 네, 그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은 올해 폴더블 폰이 글로벌리 1,850만 대 출하가 될 것 같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해 1,280만 대보다도 44% 많은 수치니까 폴더블 폰에 대한 뭐
어떤 긍정적인 환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해에는 샤오미, 오포, 모토로라 등의 중국 제조사가 폴더블 폰 신제품을 많이 냈는데 올해도 많이 내겠죠. 근데 이제 구글을 비롯해서 또 다양한 제조사가 올해도 시장에 뛰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 자사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 중 절반 이상을 폴더블 폰으로 채우겠다 목표를 냈기 때문에 뭐 폴더블 폰의 성장은 전반적인 글로벌 하향 조정에 따라서 우려가 있지만 폴더블 폰 성장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뉴파워 플라즈마나 KH바텍 등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투증권에서 이제 오늘 KH바텍 관련 이슈 관련된 뉴스를 냈는데 리포트를 냈는데 힌지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4분기 추정은 약간 뭐 작년에 폴더블 폰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추정은 별로 이제 좋지 못한 부진한 실적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신모델에 새로운 힌지 시스템이 적용될 걸로 보이면서 폴드나 플립 타입 모두 적용 시에는 30% 이상의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새로운 힌지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단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올해 힌지 관련 매출액은 전년도 2,114억에서 올해는 2,802억으로 33.5%나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단기 부진한 실적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지금 KH바텍 관련된 그 발췌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발췌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 전망은 기존 전망보다 이 조금 약간 한국투자증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냈습니다. 그 더 좀 작게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KH바텍의 폴더블 폰 힌지 관련된 매출액은 상당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보수적인 추정에도 불구하고 KH바텍의 추정치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 같고요. 힌지 같은 경우 물방울 힌지가 아마 이번에도 접촉이 될 것 같고 새로운 아마 폴더블 폰에는 이게 접었을 때 이 현재까지 나온 폴더블 폰을 접으면 이 접히는 부분이 약간 떠요. 그렇죠. 예, 딱 이렇게 안 접히거든요. 그게 뭐 힌지 기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중국 제품은 물방울 힌지라고 해서 딱 붙어요. 붙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완벽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보이고 각도를 이렇게 약간 꺾어서 여러 각도로 세웠을 때는 중국 폰이 이렇게 그냥 툭 떨어져요. 힘을 못 받고. 덜렁덜렁. 예, 예. 그런 형식인데 국내의 힌지가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그 약간의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그런 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아마 물방울 힌지가 되면 삼성도 아마 좀 그게 좀 붙는 쪽으로 좀 더 이제 약간 기술적인 또 어떤 완성도가 올라오는 쪽이 될 거죠. 그래서 아마 KH바텍 경우는 새로운 힌지가 들어오면 퍼스트 밴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도 아마 퍼스트 밴드의 어떤 이점을 충분히 이제 살리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많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왜 접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겨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어쨌든 접는 휴대전화가 많았는데 이걸 다 그냥 펴서 디스플레이로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유행은 돌고 도는 패션 이런 것처럼 다시 가는 건지 접는 이유가 뭘까요? 뭐 대화면에 대한 뭐 니즈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이게 아니고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냥 새로운 폼팩터 찾다가 다시 접어야겠다. 롤러블은 아직 좀 힘드니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호불호가 이제 좀 나뉘겠죠.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폴더블 폰을 플립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아직 안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인 중에서 펴고 다니는 지인이 많아요. 예, 뭐 아, 접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샀나? 그러면 신기해 샀다. 정말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접힌다면 저는 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막 이렇게 촥촥촥. 네, 네, 촥 뭐, 열리고 예, 뭐, 막. 그게 뭐 롤러블이 됐든 아니면은 뭐 두 번 접히는 뭔가 나와서 근데 그게 좀 네. 얇으면 폰이라면 두 번 정도 접히는데 얇으면 네, 그쵸, 정말 그쵸. 폈을 때는 정말 뭔가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좀 니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뭐 그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아직은 조금 대화면의 어떤 그런 게 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면 굳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결국은 IT 회사들이 이제 트렌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전반적인 포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렇죠. 이 성장에 대한 그림이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을 만드는 거 우리가 왜 LCD에서 또 OLED를 만들어가고 TV도 그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아마 애플이 아마 뭐 노트북이나 이런 쪽으로 아이패드나 이런 쪽에 또 OLED를 집어넣고 뭐 이런 쪽에서 또
다른 시장을 또 만들듯이 또 IT 기기 입장에서는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쵸.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수요를 창출한다는 입장에서는 뭔가 폼팩트를 바꾸는 쪽이겠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없으면 지금 포화 상태에서 좀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비싼 폰을 더 누가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제 뭐 아무튼 뭐 그걸 이제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폼팩트의 변화에 대한 만족을 하면서 그걸 또 수요를 하는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 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여론에 대해서 쭉 이렇게 들어보고자 또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착착착 올려주시면서 여론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너는 감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가 있다 하면서 근데 제 동생은 이렇게 여는 걸 샀는데 여는 꼴을 못 봤다는 거. 아, 비싸서 샀더라고요. 비싸서. 꼴이 난다. 아니 이러면서. 뭐 우리 입장에선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건데 예.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막 열어가지고 이렇게 큰 화면이 되는 그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요새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뭐 사실 저도 비트코인 가격이 뭐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뭐 얼마나 빠졌다가 올라갈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뭐 그냥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와 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실 최근에 가상화폐 쪽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뭐 가상화폐가 강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에 빗썸 경제연구소가 뭐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말을 하겠죠, 당연히. 뭐 그런데 아무튼 그쪽에서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5,2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보고서를 또 냈고 뭐 굉장히 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아무튼 뭐 그런 영향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가상화폐 쪽에서의 뭐 어떤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건 뭐 테마성이니까 네. 뭐 크게 이야기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의 곳곳에 있는 모든 이슈를 모아서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